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화석 에너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 에너지는 석탄 화력 발전과 석유, LNG 가스 화력 발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석탄 화력 발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의 장점은 좁은 부지에서 고밀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대량의 에너지를 한 번에 생산할 수 있고요. 품질이 좋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전 단가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리고 매장되어 있는 지역도 전 세계에 골고루 존재하죠. 요 천연가스는 매장지들이 분쟁 지역에 몰려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안정적인 연료 수급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석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의 장점으로는요. 건설 비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원전 및 수력 발전보다 공사 기간이 짧습니다. 단점으로는 연료 자원이 고갈되고 있죠. 전 세계에 지금 매장되어 있는 석탄의 양은 약 9천억 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 9천억 톤의 석탄은 앞으로 113년 정도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석탄은 다시 재생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탈석탄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단점으로는요. 대기 및 수질, 토양 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죠. 그리고 해양 및 토양에 축적되어 있는 중금속들, 특히나 수은과 납은 석탄 화력발전소로부터 대부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석탄 화력발전 언젠가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온실기체 배출 요인입니다.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기체 양이 현재 제일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발전기의 가동과 중지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정지로부터 최대 출력에 이르는 시간이 약 5시간 정도로 비교적 어렵습니다. 기타 석탄 화력발전소는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세먼지 저감 설비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죠. 지금 현재 기술로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99.9%까지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석탄 화력 발전소라고 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가 아니라 그 석탄 화력 발전소에 미세먼지 저감 설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살피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가스 화력 발전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화력 발전의 장점으로는요. 가동과 중지가 비교적 쉬운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정지로부터 최대 출력에 이르는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가동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전력 수요의 변동폭이 심할 때는 그래서 이 전력 수요량에 따라서 발전소를 멈췄다가 가동했다가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죠. 두 번째로 비슷한 조건일 경우에 석탄 화력발전소보다 미세먼지 배출량 및 온실기체의 배출량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비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와 비슷합니다. 그 단점으로는 연료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현재 가채 연수는 187조 세제곱미터에 53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매장되어 있고요. 추정 매장량까지 합치면 790조 세제곱미터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2040년도쯤이 되면 매년 6조 세제곱미터 정도를 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기껏해야 100년 조금 남짓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죠. 기타 사항을 보면 첨두부하에 적합하고요. 전력 변동폭이 심할수록 온실기체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요게 가스 화력 발전소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입니다. 1kW 시당 503g의 온실기체가 배출되고요. 석탄 화력 발전소 790g이 배출됩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스웨덴 자료라서 최신 석탄 화력 발전 설비인 초초 임기압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력 변동이 심할 때 부하 추종용 전원으로서 쓰이게 되면은 가스 화력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자료 화면의 제일 끝부분을 보면은요. 자, 이 부분 1269g으로 아까보다 2배 정도 증가하죠.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가동했다가 멈췄다를 반복하게 되면은 에너지 효율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실기체 배출량도 증가하게 되고요. 미세먼지의 배출량 역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미세먼지입니다. 자, 요즘에 특히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문제죠. 자, 이 화면을 보면은 화면상에서 요 검게 보이는 경계선이 있죠. 여기가 바로 미세먼지 층입니다. 자,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대로 가면은 날씨가 맑고 대기가 안정된 날 이러한 미세먼지 층이 1000m 고도 아래로 형성이 됩니다. 우리 이 미세먼지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밤에 보면 또 어떨까요? 역시나 지평선 근처에 시커멓게 보이죠? 우리 이 미세먼지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이든 가스 화력 발전이든 언젠가는 멈춰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배출되지 않는 에너지원일수록 혹은 배출되더라도 적게 배출되는 에너지원일수록 선택을 해야 되겠죠. 미세먼지는 대체 어느 정도로 위험을 할까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이 화면은요. EEA에서 2015년도에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여기서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독일과 프랑스를 살펴보면은 프랑스는 1세제곱미터당 초미세먼지의 양이 14.7 마이크로 세제곱미터였습니다. 독일은 13.3 마이크로 세제곱미터의 미세먼지가 연평균 배출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나라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보면은 프랑스에서는 연간 43,4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독일에서는 59,500명에 달하는 조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2년 뒤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여기 또 사진을 보시면요. 독일. 자, 미세먼지의 배출량 아까 13.3 마이크로그램이었죠. 변화가 없습니다. 프랑스 약 14 마이크로그램에서 11 마이크로그램으로 줄었죠. 그래서 자, 요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프랑스는 연간 34,880명, 독일은 연간 66,08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약 25 마이크로 세제곱미터로 독일보다 2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연간 발생하는 조기 사망자는 약 1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왜 독일보다 적게 나오냐면은 인구의 구성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은 만 65세 이상의 노령층 비율이 높고요. 우리는 그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정도가 조금 다릅니다. 요 인구 보정치를 적용할 경우 역시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미세먼지 사망자 수가 독일보다 2배 정도 더 높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프랑스와 독일을 보겠는데요. 독일은 화석 에너지 의존율이 전체의 79.7%입니다. 프랑스는 46%입니다. 2014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82%. 이상하지 않나요? 자, 독일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굉장히 낮죠. 그런데 지금 두 나라, 우리나라와 독일의 화석 에너지 의존율이 어떻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즉, 독일은 탈원전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린 결과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율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원전의 비중을 높인 상태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양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화석 에너지의 의존율이 독일보다 훨씬 적죠.
그래서 미세먼지 양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기체 배출량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온실가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자, 185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전 지구적인 육지와 해양의 표면 온도 편차를 보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 평균 해수면 변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자, 전 지구적인 평균 온실가스 농도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280 ppm에서 지금 현재 404 ppm 수준까지 증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마다 2 ppm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온실기체의 배출량 증가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하면요. 첫 번째, 사막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사하라 사막의 넓이는 약 10%가 증가했죠. 자, 지금 이미 사하라 사막의 넓이는요, 미국 영토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전 지구적인 규모에서 매년마다 사막의 넓이가 6만 제곱킬로미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6만 제곱킬로미터면요, 우리나라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60%에 해당되는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두 번째, 해수의 산성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배출된 온실기체가 해수에 녹으면서 탄산이 됩니다. 탄산은 산성 물질이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 pH가 8.179에서 8.069로 약 0.11가량 감소했습니다. 별거 아닌 수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구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5번의 대멸종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대멸종은 공룡 대멸종이라고도 불리는 백악기말 대멸종이죠. 그런데 이 백악기말 대멸종은요, 대멸종 중에서 페름기말에 있었던 대멸종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페름기말 대멸종은요, 약 6만 년에 걸쳐서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5만 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6도가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1만 년 동안에 해수의 pH가 0.6가량 떨어졌습니다. 0.6의 pH가 떨어진 결과 해양에 살고 있었던 생물종의 96%가 멸종했습니다. 멸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손조차 남기지 못하고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음을 맞이한 게 멸종입니다. 바로 0.6의 차이로 해양 생물종이 멸종했죠. 지금 얼마 감소했습니까? 0.11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pH가 0.25 정도까지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안 할 경우에는 최대 0.4까지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수면 상승 및 빙하 유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9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전 세계의 평균 해수면은 약 0.19m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감축 노력을 안 할 경우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의 평균 해수면은 최대 7m까지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7m의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전 세계의 식량의 대부분이 생성되고 있는 곡창지대, 그리고 저지대에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는 도시들 전부 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자, 그 다음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태풍 및 가뭄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요. 피해 기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줄여야 되겠죠. 그러므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적은 에너지원이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원자력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도 온실가스 배출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는 단독적으로 주력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날씨가 좋으면 100%, 날씨가 나쁘면 0%의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화석 에너지와 혹은 원자력 둘 중에 하나와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화석 에너지와 짝을 이룰 경우
온실가스는 감축할 수 없습니다.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가 짝을 이룰 경우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이 자료는 IPCC 5차 보고서에서 따왔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석탄 화력발전, 자, 1kW시당 820g의 온실가스를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가스 화력발전의 경우, 가스 터빈 화력의 경우 490g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태양광 루프탑 방식의 경우 41g, 그 다음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의 경우 48g, 풍력 발전의 경우 11g에서 12g 정도가 나옵니다. 원자력 12g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 온실기체의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